어머니는 살림 말고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못해요? 공짜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대박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사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차가운 얼음 송곳이 제 귓속을 뚫고 들어와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 잔인한 말의 주인은 제 며느리 윤지영이었습니다. 살돌 3살 아들 박동훈의 아내이자 제 유일한 손자 박시우의 어미였죠. 71년 평생을 살며 이런 끔찍한 모욕은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이것이라 함은 제가 저녁 찬으로 내놓은 멸치볶음 하나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려 병원을 다녀오느라 정신이 없던 탓에 깜빡 잊고 간장 조절을 잘못해 평소보다 조금 짜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윤지영은 그 작은 실수 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43년 경력의 주부가 평생을 바쳐 가족을 건사해 온 시어머니가 만든 반찬 하나를 두고 저는 순식간에 살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데다 그 살림조차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노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말이 터져 나온 순간 밥을 씹던 아들의 숟가락질이 멈췄고 10살 손자 박시우가 물을 마시려다 말고 컵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식탁의 모든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올해 71세가 된 김정숙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평범한 할머니, 박동훈의 어머니, 박시우의 할머니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5년간 남편고 박영철과 함께 동네 골목에서 정성수선이라는 작은 수선집을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속초에서 무일푼으로 상경해 재봉틀 하나에 의지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퉁퉁 붓고 재봉틀 페달을 밟느라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지만 저희 부부는 단 한 번도 정성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덕에 정성수선에 맡기면 새 옷이 된다는 입소문이 났고 눈물 젖은 빵을 씹던 날들을 지나 이 은평구에 11억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당히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이 바로 제 땀과 남편의 목숨값이었습니다. 남편 박영철이 6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편의 유언대로 속초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아들 박동훈이 사업에 크게 실패하며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모아둔 돈까지 전부 날려버린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좀 살려주세요. 슈우가 할머니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10살배기 손자 박시우가 할머니 가지 마세요. 라며 제 다리를 붙잡고 울던 그 모습에 저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속초행을 포기하고 아들 내외와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그게 5년 전입니다. 자식들 빚을 갚아주고 손주를 키우며 그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며느리의 저 잔인한 한마디를 기점으로 제 모든 헌신과 노년의 삶은 끔찍한 모욕과 뼈저린 배신감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기억의 전말을 오늘 이곳에서 처음으로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멸치볶음이 담긴 작은 종지를 경멸하듯 노려보던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뭐라 대꾸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살림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다니 25년간 가게를 운영하며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시선으로 고개를 돌려 아들 박동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단 한마디라도 좋았습니다. 여보, 장모님한테도 그렇게 말할 건가? 엄마가 요즘 무릎이 안 좋으셔서 그렇지.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 제발 제 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3살 먹은 박동훈은 제 간절한 눈빛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는 밥그릇에 고개를 파묻은 채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이 끔찍한 대화를 듣지 못한 사람처럼 묵묵히 숟가락질만 계속했습니다. 쩝쩝대는 그 밥 먹는 소리가 며느리의 폭언보다 수백 배는 더 고통스럽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들의 침묵은, 아들의 방관은 며느리의 저 모욕적인 언사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우리 엄마는 살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젠 그 살림조차 제대로 못한다. 아들은 온몸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아내에게 모든 경제권을 빼앗긴 후 아들은 며느리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그 순간 정적을 깬 것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겨우 10살이 된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박시우였습니다. 아이는 작은 주먹을 쥔 채 겁에 질린 눈으로 제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밥 맛있는데, 할머니 멸치볶음도 맛있는데 왜 그래요? 왜 할머니한테 그래요? 그 작은 목소리가 식탁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윤지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아이를 나무랐습니다. 박시우,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할머니가 해준 게 뭐가 맛있어? 맨날 똑같은 반찬에 간도 맞지도 않고 이게 다 너 버릇 잘못 들이는 거야. 며느리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마저 짓밟았습니다. 그리곤 다시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듣고 계세요? 제가 틀린 말했어요? 요즘 어머니 반찬 간도 자꾸 오락가락하고 청소도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구석에 먼지 쌓인 건 보이지도 않으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편하게 놀고 먹으라고 이 비싼 아파트에서 모시는 거 아니잖아요. 놀고 먹는다. 그 말이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 내외 출근 전 아침상을 차리고 손주를 씻기고 입혀 학교에 보내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돌리고 온 집안을 쓸고 닦고 오후에는 장을 봐서 저녁을 준비하는 이 모든 헌신이 그저 놀고 먹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저를 완벽한 가정부 취급, 아니 돈도 안 받는 무급 가정부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1년 평생 느껴보지 못한 분노가 피를 거꾸로 솟게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었습니다. 그릇을 치우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야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사용하던 낡은 앞치마끈을 풀었습니다. 25년간 정성수선해서 제 몸의 일부처럼 둘렀던 남편의 손때가 묻은 그 앞치마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듯하게 접어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살림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이 늙은이가 아니라 25년간 치열하게 가게를 일구고 이 11억짜리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석자, 김정숙을 새긴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집어넣은 서랍장을 닫고 방에 누웠지만 며느리가 내뱉은 말들은 독사처럼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살림 말고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못해요? 71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그 모욕의 순간에 밥그릇에 고개를 파묻고 있던 아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리라 믿었던 단 하나의 핏줄마저 제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10살짜리 손자 녀석은 할머니를 감싸겠다고 그 작은 주먹을 쥐어 보이는데 33살이나 먹은 제 아들은 아내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제 어미가 당하는 수모를 완벽하게 외면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엉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닥을 딛는 발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안방의 장롱을 열었습니다. 삐걱 하고 낡은 경첩이 우는 소리를 낼까봐 숨을 죽였습니다.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는 6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희끗하게 앉은 상자를 열자 남편이 즐겨 입던 낡은 스웨터 냄새가 먼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남편이 마지막 병상에서 제게 신신당부하며 챙겨주었던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가 제 손의 떨림을 따라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서류를 펼쳐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 25년간의 피땀이 고스란히 담긴 종이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 서울에 올라와 수선집 구석 쪽방에서 새우잠을 자던 시절 매일 밤 우리도 언젠가 서울에 우리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갖잡고 다짐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2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제 봉투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연립주택을 샀고 그 집이 운 좋게 재개발되면서 지금의 이 은평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숨을 참았습니다. 소유자 현황, 그곳에는 제 이름 석자, 김정숙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궁동 명의가 아닌 단독 명의였습니다. 그제야 6년 전 남편이 숨을 거두기 직전 제 손을 붙잡고 했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정수가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저 아들 녀석 동훈이 걔가 마음이 너무 여려서 며느리한테 휘둘릴까 걱정이야. 그러니 이 집은 내가 당신 앞으로 다 정리해뒀어. 상속 같은 거 복잡하게 밟지 말고 이건 온전히 당신 거야. 당신 땀이고 당신 인생이야. 그러니 나중에 힘들면 그거 의지해서 당신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때는 그저 남편의 배려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남편은 이 모든 날을 예견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며느리에게 살림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무능한 늙은이 취급을 받는 오늘 같은 날을 말입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든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비싼 돈을 주고 들여놨다며 자랑하던 북유럽풍 소파와 아들 녀석이 큰 맘 먹고 바꿨다는 80인치 대형 TV가 어둠 속에서 거대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 집에서 제 소유의 공간에서 저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놀고 먹는다고요? 이것밖에 못하냐고요? 시가 11억이 넘는 이 아파트가 그들이 발을 붙이고 사는 이 안식처가 누구의 것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손끝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요. 저는 살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었습니다. 25년간 수선집을 운영하며 온갖 진상 손님들을 상대하고 억척같이 돈을 벌어 이 집을 일궈낸 정성수선의 사장 김정숙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저는 가정부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정부 일을 그만둘 때가 온 것입니다. 제 며느리는 제가 평생 살림 말고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단정지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비친 저는 그저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운 좋게 남편 잘 만나 이 아파트 하나 물려받고 소일거리로 손주나 돌보는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에 불과했을 겁니다.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그 말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한 편견인지 그 아이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 아파트, 이 콘크리트 바닥 한 뼘을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20대와 30대, 40대를 보냈는지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제 나이 70, 제 고향은 속초의 작은 바닷가 마을입니다. 20살이 갓 넘었을 때 저는 낡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무작정 서울행 완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내렸을 때 제 손에 들린 것은 어머니가 쌈짓돈을 털어 쥐어주신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낯선 도시의 거대한 건물들 앞에서 두려움에 눈물이 찔끔 났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배워야 했습니다. 제가 처음 발을 들인 곳은 동대문 시장의 한 구석에 있던 불도 제대로 켜지지 않는 어두컴컴한 수선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숙식을 해결하며 어깨너머로 재봉틀을 배웠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을 꼬박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늘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고 실밥 먼지 때문에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언젠가 내 이름 석자를 건 가게를 갖겠다는 꿈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났을까요? 22살에 제 남편 꼬 박영철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근처 공장에서 일하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고치러 왔다가 제 엉망이 된 손을 보고는 말없이 약을 사다 주던 사람이었죠. 정숙 씨 꿈이 뭐예요? 제 가게 갖는 거요? 좋네요. 정숙 씨 손은 뭐든 해낼 손이요. 우리 둘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 꿈을 응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야간 근무까지 도맡았고 저는 수선집 일을 하면서 밤에는 다른 집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나갔습니다. 하루 4시간을 채 못 자던 날들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바늘과 걸레질로 굳은 살이 박여 딱딱해졌고 무릎은 재봉틀 페달을 밟느라 늘 시큰거렸습니다. 그렇게 5년을 꼬박 모은 돈에 어렵게 대출을 받아 드디어 시장 골목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중성수선, 저희 부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남편과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네. 이제 시작이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해보자. 그 작은 수선집에서 저는 제 25년의 청춘을 바쳤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어 파리만 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추 하나, 실밥 하나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림질을 맡고 저는 재봉을 맡았습니다. 정성수선이라는 이름 그대로 한 벌 한 벌을 제 옷처럼, 아니 제 자식처럼 소중히 다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정성수선에 맡기면 헌옷도 새 옷처럼 만들어준다더라. 동네 아주머니들부터 시작된 소문은 나중에는 백화점에서 산 명품 옷을 들고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이어졌습니다. 바쁠 때는 밤 12시를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제 아들, 며느리의 남편인 박동우는 그 수선집 구석에 놓인 작은 요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아기 젖냄새와 재봉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한 손으로는 아이를 달래고 한 손으로는 옷을 꿰맸습니다. 손님들은 사장님, 아들 진짜 잘생겼네요. 라며 아이를 예뻐해주곤 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렇게 부모가 땀 흘려 정직하게 돈을 버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연립주택을 샀고 그 집이 재개발되며 지금의 이 은평구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 집은 며느리가 말하는 것처럼 살림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여자가 거저 얻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25년의 땀과 눈물, 그리고 먼저 간 남편의 목숨값이었습니다. 25년의 청춘을 바친 정성수선의 간판을 내리던 날, 저는 텅 빈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6년 전, 제 인생의 절반이자 동지였던 남편 박영철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제 곁을 떠난 후였습니다. 병상에서 한 달을 버티던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야 겨우 의식을 되찾고 제 손을 붙잡으며 그 유언을 남겼습니다. 정수가 힘들면 다 정리하고 속초로 가. 공기 좋은 데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살아.
남편 없는 수선집은 텅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봉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묵묵히 다림질을 하며 제게 농담을 건네던 남편은 없었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다가도 문득 옆자리를 보면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무치는 외로움과 상실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손님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버텨보려 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가게를 혼자 지키는 것은 고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25년 역사의 마침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던 날, 낡은 간판에서 정성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나무 조각을 떼어냈습니다. 남편과 저의 청춘이 담긴 유일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남편의 유언대로 속초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늙어가며 살자고 약속했던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유품 상자에는 그가 미리 챙겨두었던 속초 부동산 팜플릿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짐을 쌌습니다. 남편의 낡은 양복, 제 손때 묻은 재봉 도구들, 그리고 아들 녀석의 앨범. 단출했지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서울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고속버스 표까지 예매했던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아들 박동훈과 며느리 윤지영이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겨우 5살이었던 손자 박시우가 겁먹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자마자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0대가 다 된 아들이, 다 큰 자식이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저 망했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IT 관련 사업이 사기를 당해 한순간에 무너졌고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사채까지 끌어다 쓴 탓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악착같이 모아둔 돈까지 전부 날려버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아들의 등을 매섭게 노려보던 그 차가운 눈빛을 말입니다. 아들이 제게 고개를 조아리는 이 모든 순간이 며느리의 치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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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들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속초로 떠날 짐까지 다 싸둔 마당에 아들이 망했다니 그 순간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동훈 씨가 정말 죽으려고 했어요. 제가 겨우 말렸어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남편 내조를 잘못해서. 며느리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속초 가신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으면 우리 시우는 어떡해요? 어머님이 저희랑 같이 살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명의로 된 이 아파트에서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동훈 씨도 다시 일어서고 저도 닥치는 대로 일해서 어떻게든 다시 살아볼게요. 네, 어머님. 고집게까지 제 등 뒤에 숨어있던 손자 녀석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아이는 상황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엄마 아빠가 울고 할머니가 굳어있는 이 분위기가 무섭기만 한 듯 했습니다. 아이는 제 치맛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 가면 시우는 누구랑 자요? 할머니가 해주는 계란밥 먹고 싶은데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네, 그 작은 손이 제 옷을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맑은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왼편의 유언, 속초에서의 평화로운 노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서져 내렸습니다. 25년간 땀 흘려 지켜온 내 아들, 그리고 내 핏줄인 저 어린 것을 제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국 속초행 버스표를 찢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여기서 다 같이 살자.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제 대답이 떨어지자마 V자. 아들은 감사합니다 어머니라며 오열했고 며느리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평생 어머님 은혜 잊지 않고 잘 모실게요. 라며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눈빛이 찰나였지만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승리감으로 번뜩였다는 것을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노후의 자유를 포기하고 아들 가족의 가정부가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5년 전 그날,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소임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살림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라는 잔인한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며느리가 제게 살림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라는 폭언을 내뱉은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이면 식탁에 마주 앉고 저녁이면 TV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더 이상 집안일에 대한 불평을 입에 담지 않았지만 대신 저를 그림자 취급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 손자 녀석에게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는 숟가락만 깨작거리다가 속이 안 좋네요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시위였습니다.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시어머니가 차린 밥은 먹고 싶지 않다는 그날의 폭언보다 더 잔인한 무시였습니다. 저를 더 절망하게 한 것은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제 눈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저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결국에는 아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차갑게 굴 때마다 아들은 헛기침을 하거나 괜히 손자 녀석을 나무라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제 어미가 며느리에게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는 그 굴욕적인 순간에 제 아들은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5년 전 제게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눈물로 호소하던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완벽한 꼭두각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 얼음 같은 집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을까요? 그날은 며느리가 동창 모임이 있다며 아침부터 한껏 치장을 하고 집을 나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손자 녀석은 제 방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무릎 담요를 덮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제게 먼저 말을 거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저는 창밖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몸이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 어떤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또 제 흉을 보았고 그걸 제게 전달하러 온 전력 노릇이나 하려는 것이겠지요. 어머니, 저 다시 한번 일어서 보고 싶어요. 아들의 말은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면서도 억지로 열정을 쥐어짜내는 듯 번들거렸습니다. 무슨 말이니? 또 사업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5년 전에 그렇게 크게 대어놓고도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5년 전에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돈까지 끌어다 쓴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길 제 앞에 무릎 꿇었던 아들의 모습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달라요. 확실한 기회예요. 제가 예전에 알던 선배가 이번에 정부 지원 사업을 하나 따냈는데 저한테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실패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보증금만 조금 넣으면 정말이에요. 어머니, 이번에 성공하면 제가 어머니께 진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며느리한테도 당당해질 수 있고요. 시우한테도 떳떳한 아빠가 될 수 있어요. 아들은 흥분해서 횡설수설 말을 쏟아냈습니다. 빚을 갚는다, 당당해진다. 그 말들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린 걸지도 모른다는 어미로서의 마지막 미련이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니? 얼마나? 그게 큰 돈은 아니에요. 딱 5천만 원. 5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5천만 원. 제게는 당장 현금으로 내어줄 수 없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아들은 다급하게 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이 집을 담보로 아주 잠깐만 대출을 받으면 된대요. 금방 갚을 수 있어요. 6개월. 아니, 3개월이면 원금까지 다 갚을 수 있어요. 집 담보 대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이 집을 담보로? 네, 어머니, 잠깐이면 돼요. 서류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도장만 찍어주시면. 아들이 다급하게 서류를 펼쳐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A4 용지가 수십 장은 되어 보이는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수선집을 운영하며 온갖 계약서와 세금 서류들을 떼어본 짬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서류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교묘하게 숨겨둔 독소 조항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정확히 한 문장에 가서 멎었습니다. 현 소유주 김정숙은 본 대출의 실행과 동시에 본 부동산의 소유권 50%를 박동훈에게 증여하며 공동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한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담보 대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제 집의 절반을, 제 피와 땀이 묻어 있는 이 11억짜리 아파트의 절반을 아들에게 넘기라는 교묘하게 위장된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동훈아,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니? 공동명의? 아들의 얼굴이 순간 파랗게 질리는가 싶더니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은행에서 쓰는 형식적인 절차래요. 제가 아들이니까 대출 받을 때 보증 같은 개념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이에요. 형식적인 절차, 아무 의미 없어요. 아들의 어설픈 거짓말이 일주일 전 며느리가 내뱉은 살림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라는 말과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저를 완벽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늙은이로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말로 저를 짓밟았고 아들은 이제 서류로 제 남은 인생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시우가 할머니 없으면 안 된다며 울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오직 제 재산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맹수 한 마리가 어머니라는 가면을 쓴 채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며느리가 시킨 짓이구나. 며느리가 일부러 자리를 비켜준 것이고 아들을 앞세워 제 도장을 받아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쥔 채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류 검토해 보시고 도장만 생각 좀 해보자. 저는 아들의 말을 차갑게 끊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아들이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쿵쾅거렸지만 머릿속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공동명의, 그 네 글자가 제 눈앞에서 독사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25년간 수선집을 운영하며 수많은 계약서를 다뤄봤지만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사기를 치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 상대가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이라니, 형식적인 절차라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로 보였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 서류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25년의 경험으로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제 감이 아니라 법이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어머니, 어제 그 서류는 하고 운을 뗐지만 저는 오늘은 손주 녀석 반찬이 영맛없게 됐네 라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이 문제를 상의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자 녀석을 학교에 보내고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동네 법률사무소가 아니었습니다. 25년간 정성수선을 운영했던 옛 동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제 단골들이 남아있는 그곳이었습니다. 허름한 상가 건물 3층, 이성우 법률사무소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성우 변호사, 그는 제 수선집에 아주 오래된 단골이었습니다. 30년 전 가난한 고시생 시절 낡아빠진 정장 한 벌을 들고 와 어머니, 이거 내일 면접인데 꿰매주실 수 있나요? 라며 고개를 숙였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밤을 새워 그의 정장을 새 것처럼 수선해 주었고 면접에 합격했다며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던 인연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변호사가 되고 나서까지 그는 늘 제게 사장님, 사장님 하며 깍듯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 변호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저를 반겼습니다. 30년 전에 풋풋한 청년은 간대없고 중후한 50대 신사가 되었지만 저를 사장님이라 부르는 그 호칭과 반가워하는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 변호사, 잘 지냈지요? 내가 바쁜 사람 붙잡고 물어볼 게 좀 있어서 왔어요. 이 변호사는 즉시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장님? 편하게 다 말씀하세요. 사장님이 제 인생의 은인이신데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 한다고 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다른 건 둘째치고 여기 이 공동명의라는 부분이 그냥 형식적인 거라는데 아무래도 내 눈에는 영 이상해서요. 이 변호사는 제 말에 대답 없이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미간이 점점 심각하게 좁혀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탁 소리가 나게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역시 그런 겁니까? 네, 이건 단순한 담보대출 서류가 아닙니다. 사장님을 기망한 아주 악질적인 증여계약서입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조항
소유권 50%를 박동훈에게 증여하며 공동 명의로 전환한다는 부분 보이시죠? 사장님이 아드님에게 속으신 겁니다. 형식적인 절차라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시는 순간 사장님은 이 11억짜리 아파트의 절반을 아드님께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넘겨주시는 겁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들이 그 5천만 원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은 이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첫째, 5천만 원은 이 집 전체를 담보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드님이 돈을 못 갚으면 집 전체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남은 절반의 지분까지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경매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둘째, 공동 명의가 되는 순간 사장님은 이 집을 사장님 마음대로 팔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무조건 아드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최악의 경우입니다. 아드님이 자신의 지분 50%를 담보로 또 다른 빚을 내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평생 알지도 못하는 웬 낯선 사람과 이 집을 나눠 써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5년 전 저를 주저앉혔던 아들의 눈물이 아니라 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살림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무능한 늙은이로 폄하하고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게 형식적인 절차라며 사기를 치는 완벽한 공모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쫓아내야 할 늙고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장님, 절대 도장 찍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가족이고 뭐고를 떠나서 사장님의 남은 인생 전부가 걸린 일입니다. 이 변호사의 진심 어린 조언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저는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손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변호사. 30년 전에 내게 낡은 정장을 맡기던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때나 지금이나 나를 살려주네요. 사장님, 덕분에 25년간 정성 들여 꿰맨 내 인생이 마지막에 엉망으로 터지는 일은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떠는 대신 저는 25년간 정성수선을 운영했던 사장 김정숙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에 진상을 부리던 손님들, 돈을 떼먹으려던 악질업자들을 상대하던 그 냉철한 머리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당신들 말대로 나는 살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늙은이였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내 집을, 내 재산을, 내 인생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을 지키는 것을 넘어 내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의 폭언을 들었을 때만 해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내민 그 공동명의라는 네 글자는 제게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연민을 깨끗하게 불태워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프거나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25년간 수선집을 운영하며 숱한 위기를 넘겨왔던 사장 김정숙의 냉철한 이성만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살아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제 인생을 되찾아 떠나는 것. 그것이 제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거실을 서성이다가 현관문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그 서류는 혹시 도장, 피곤하구나. 좀 쉬어야겠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들고 있던 가방을 고쳐 쥔 채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제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방문을 닫고 잠그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 방은 더 이상 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적들과 한 지붕 아래 있는 전쟁터의 임시 막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6년 전 먼저 떠난 남편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찾은 것은 등기부등본이 아니었습니다. 상자 가장 밑바닥, 남편의 낡은 스웨터 사이에 끼워져 있던 빛바랜 부동산 팜플릿 한 장이었습니다. 6년 전 남편이 병상에 눕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속초 여행을 갔습니다. 정수가, 우리 이제 고생 그만하고 저기 바다 보이는 데서 작은 집 하나 얻어서 삽시다. 당신 좋아하는 텃밭도 가꾸고 나는 낚시나 하고 우리 25년간 너무 앞만 보고 달렸어. 남편은 마치 소년처럼 들떠서 속초의 한 부동산에 들러 이 팜플릿을 받아왔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아담한 2층 전원주택, 사진 속의 작은 집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남편의 꿈 같은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국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늦었지. 저는 팜플릿을 쥔 채 한참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2의 인생은 바로 저 집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팜플릿에 적힌 부동산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6년이나 지난 번호라 연결이 될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뚜루르 하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나이 지긋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속초 부동산입니다. 저기, 사장님, 제가 6년 전에 남편이랑 같이 가서 봤던 집이 있는데요. 저는 횡설수설 팜플릿에 적힌 주소를 불렀습니다. 그 집이요. 기억나지요. 그때 서울에서 수선집 하신다고 나중에 꼭 여기 와서 사실 거라고 남편분이랑 손잡고 웃으시던 두 분. 아이고, 사장님, 오랜만이시네요. 그런데 남편분은 작년에 먼저 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사장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참 좋은 분이셨는데. 그런데 그 집은 어쩐 일로 찾으십니까? 혹시 그 집 지금 매물로 나와 있나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6년이나 지났으니 당연히 다른 주인이 생겼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믿을 수 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게 무슨 운명인지 그 집이 6년 동안 한 번도 매물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주인이 별장처럼 쓰면서 절대 안 팔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주인이 이민을 가게 됐다면서 저희한테 급하게 내놨지 뭡니까? 지금 막 서류 정리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제 심장이 발끝부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간 남편이 저를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해둔 선물이 틀림없었습니다. 사장님, 그 집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그때보다 조금 오르긴 했는데 금매로 내놔서 아주 싸게 나왔어요. 3억이면 됩니다. 집 상태도 아주 좋고요. 3억, 제게는 그만한 현금이 있었습니다. 25년간 정성수선을 운영하며 아들 결혼 자금, 집 장만 자금을 다 대주고도 남편과 저는 혹시 모를 노후를 위해 비상금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남편이 정수가 이건 우리 집이랑 가게랑은 상관없는 돈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쥐고 있어. 우리 마지막 보루야.
라고 신신당부했던 제 명의로 된 비밀 예금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꿈에도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사장님, 그 집 제가 사겠습니다. 계약금부터 바로 쏴드릴게요. 얼마면 됩니까? 이희, 아이고, 사장님, 보지도 않으시고요? 봤습니다. 6년 전에 제 남편이랑 이미 다 봤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럼 계약금은 10% 3천만 원입니다. 여기로 보내주시고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곧바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렸습니다. 3천만 원, 김정숙에서 속초 부동산으로 그 숫자가 넘어가는 순간,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의 핸들을 다시 제 손으로 움켜쥐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기체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갇힌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초에 바다가 보이는 제 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품어머니. 저 동훈인데요. 문 좀 열어보세요. 그 서류 말이에요. 제가 급해서 그래요. 도장, 방문을 두드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한없이 초조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제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동훈아, 네 어머니. 도장, 내가 25년을 가게에서 계약서만 보고 살았다.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이 서류. 내가 꼼꼼히 좀 읽어봐야겠다. 법이라는 게 하도 복잡해서 말이다. 내가 살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라 이런 건 더 천천히 봐야 하거든. 며칠만 시간을 더 다오. 저는 아들이 가져온 공동명의 서류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제 입에서 살림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은 아니, 어머니, 그건 그냥 알겠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제 눈에는 속초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벌주자 박동훈 및 배우자 윤지영은 소유주 김정숙의 퇴거 요청이 있을 시 그 사유를 불문하고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부동산에서 즉시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민영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이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제 이름과 도장, 그리고 아들 박동훈의 이름과 도장, 며느리 윤지영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기억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5년 전 합가를 결정하고 아들 내외의 짐이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마침 이성우 변호사가 수선집을 정리하는 저를 돕겠다며 들렀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에게 아들 내외와 같이 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변호사가 심각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 은혜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재산 관계는 명확해야 합니다. 사장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이 사용대차 각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아니, 이 변호사,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런 걸. 사장님,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아드님 사업이 잘못되거나 며느님이 딴 마음을 먹거나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몰래 빚이라도 쓰려고 하면 이 각서가 없으면 사장님이 모든 빚을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장님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같이 사는 동안 서로 잘 지내자는 약속 정도로만 말씀하시고 꼭 받아두세요. 이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직접 서류를 3장 뽑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저희 못 믿으세요? 며느리가 특유의 앙칼진 목소리로 불쾌해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변호사가 혹시라도 너희 사업비 때문에 이 집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건 그냥 너희를 보호해주는 서류라고 하더구나. 그냥 형식적인 거란다. 형식적인 것. 그 말에 며느리와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별말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5년 전 며느리가 저를 속이기 위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단어, 형식적인 것들이라는 말로 저는 제 자신을 지킬 완벽한 법적 무기를 손에 쥐었던 것입니다. 저는 각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먼저 간 남편이, 그리고 제 오랜 인연인 이 변호사가 2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저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들이 제게 내민 사기 서류는 필요 없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저들이 스스로 서명한 이 퇴거 각서 한 장이었습니다. 속초에는 제 집이 계약되었습니다. 서울에는 이들을 완벽하게 내보낼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내일은 내가 끝장을 볼 테니까 어머니 방에 절대 들어오지 마.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부인고, 1호 아가, 너는 끝장을 보겠다고 하겠지만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 너는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나는 살림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느그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판을 끝낼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용대차 각서 1을 발견한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각서를 제 방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제게 내민 사기 서류, 그 공동 명의 계약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이미 식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 방문 밖에서 내일은 내가 끝장을 보겠다고 소리치던 며느리의 얼굴은 살얼음판처럼 팽팽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보자마자 마치 사형 선고라도 기다리는 죄인처럼 파랗게 질린 얼굴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서류를 식탁 한가운데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생각은 다 하셨어요?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생각해봤다. 그럼 이제 도장 찍어주셔야죠. 저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못 찍어주겠다. 제 단호한 한마디에 며느리의 눈이 독사처럼 치켜떠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서류에 도장 못 찍어주겠다고 했다. 내가 살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라 어젯밤에 이 서류를 들고 돋보기를 끼고 밤새 한자 한자 읽어봤거든.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내 집 절반을 너희에게 그냥 넘기라는 증여 서류 더구나. 내가 잘못 읽은 거니? 제 전곡을 찌르는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숨을 멈춘 듯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아들이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시끄러워. 며느리가 아들의 말을 거칠게 끊어버리고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랑 장난하세요? 늙으셨으면 곱게 늙으실 것이지 지금 아들 앞길 막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집 나중에 다 동훈 씨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거 좀 일찍 당겨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세요?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물려받을 것이라니요. 25년간 땀 흘려 마련한 제 집을 마치 자신들의 소유물인 양 말하는 며느리의 오만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이건 내 집이다. 내 허락 없이는 벽에 못 하나도 박을 수 없는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야. 그래서요. 그래서 안 주시겠다? 이 집에서 저희랑 같이 살면서 이 집 지키고 앉아서 평생 늙어 죽으시겠다? 저희가 모시고 사는데 어머님은 저희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으세요? 며느리가 악을 쓰며 제게 달려들듯이 소리쳤습니다.
살림도 제대로 못해서 밥맛이나 떨어뜨리고 저희가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며칠 전에 모욕이 오늘은 더 거대하고 추악한 탐욕이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이거 봐요. 손자 박시우가 잠옷바람으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가정통신문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 살벌한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신이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우리 캠프 간대요. 학교에서 가족 자연체험 캠프 5박 6일이래요.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가 얼어붙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5박 6일. 그 숫자가 제 뇌리에 번개처럼 박혔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는 거죠? 선생님이 가족이면 다 같이 와도 된대요. 할머니랑 저번에 갔던 식물원보다 더 좋대요. 아이가 제게 달려와 팔에 매달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손자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아이의 천진난만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박시우, 엄마가 말기 못 알아들어? 넌 빠져. 왜? 할머니도 같이 시끄럽다고 했지. 며느리가 날카롭게 소리치더니 저를 경멸 어린 눈으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시우야, 잘 들어. 이건 가족 캠프야. 가족끼리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할머니도 가족이잖아. 아이가 울먹이며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제 71년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가족 아니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다래졌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마저 화들짝 놀라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똑바로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고 엄마, 아빠, 시우, 우리가 가족이야. 어머님은 그냥 우리랑 같이 사는 분이라고. 알겠어? 그리고 할머니는 무릎 아파서 저런데 못 가. 가봤자 집만 돼. 가족이 아니다. 집만 된다. 제 모든 희생. 5년 전 아들을 살리겠다고 속초행을 포기했던 제 결심, 손주가 눈에 밟혀 제 노후를 포기했던 그 모든 세월이 가족이 아니다. 나는 저 한마디에 완벽하게 부정당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의 실라치, 투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헛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내가 가족이 아니었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지영이 제가 말이 아들이 당황해서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됐다. 이제 알았으니 됐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며느리가 다급하게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 서류는 그거. 저는 식탁에 놓인 공동 명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눈앞에서 그것을 반으로 촥 찢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찢었다. 왜? 가족도 아닌 내가 집만 되는 늙은이가 너희에게 내 집 절반을 넘길 이유가 없지 않니? 안 그러냐? 아들아.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달려들어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분노했지만 저는 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캠프 아주 잘 됐구나. 5박 6일이라니 아주 좋은 시간이네. 시우야, 할머니는 너희 가족끼리 즐겁게 다녀오라고 여기서 응원하고 있을게. 할머니는 그동안 대청소나 좀 해야겠다. 짐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그날 아들 내외는 결국 캠프를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지만 이미 서류가 찢어진 마당에 그리고 당장 캠프를 가지 않으면 학교 문제로
복잡해지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짐을 쌌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제 눈치를 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녀석을 쳐다봐 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진짜 안 가요? 나 할머니랑 가고 싶은데. 손자 녀석이 울먹이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시우야, 가족끼리 잘 다녀와. 할머니가 여기서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그것이 제가 그 녀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교탕,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박 6일, 제게는 5박 6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이 집에는 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곧장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25년간 정성수선을 운영했던 옛 동네에서 지금껏 가장 큰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정 사장. 그 역시 제 수선집의 오랜 단골이었습니다. 네, 우리 부동산입니다. 정 사장, 나 김정숙이요. 정성수선. 아이고, 사장님, 이게 얼마만이십니까?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정 사장, 내 집 좀 팔아줘야겠어. 은평구에 있는 내 아파트. 네, 사장님 집을요? 아니, 아드님이랑 잘 살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사정이 생겼어. 아주 급해. 5일, 딱 5일 주겠어. 5일 안에 이 집 팔아줘요. 가격은 시세보다 1억 낮춰. 초급매로 당장 내놔요. 대신 계약금, 잔금, 5일 안에 다 끝내는 조건으로 현금 가진 사람으로 구해줘요. 할 수 있겠어? 수수료는 2배로 챙겨줄게. 정 사장은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25년간 저를 봐온 그는 제가 농담이나 변덕으로 이런 전화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알겠습니다. 1억 낮춘 초급매, 현금 박치기, 5일.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제가 지금 당장 물건 올리고 아는 손님들한테 전부 전화 돌리겠습니다. 은평 뉴타운 그 아파트면 1억 낮춘 가격이면 오늘 안에도 쇼부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가장 큰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6년 전 속초로 가기 위해 쌌던 남편의 유품과 제 낡은 재봉도구, 그리고 사용대차 각서 원본을 챙겨넣기 시작했습니다. 제 복수의 시계는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들이 현관문 너머로 사라진 순간 제 71년 인생의 낡은 무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무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5박 6일, 제게 허락된 시간은 정확히 120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단 1분도 허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 사장과의 통화가 끝난 직후 저는 25년간의 수선집 사장 김정숙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집을 팔아치우는 일은 제게 남은 마지막 사업 정리였습니다. 정 사장의 행동은 빨랐습니다. 그는 25년간 저의 성실함을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초급매와 현금을 조건으로 걸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확고한 결심인지 그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사장님, 물건 올린 지 1시간 만에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1억을 낮춘 가격이니 이건 뭐 그냥 거저 가져가는 거죠. 오늘 오후에 당장 집을 보겠다는 사람만 3팀입니다. 시간 잡아도 되겠습니까? 3팀 다 잡아줘요. 정 사장, 나는 시간 많아요. 그 가족들은 아주 멀리 5박 6일이나 캠프를 갔거든. 그날 오후 첫 번째 팀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집을 꼼꼼히 보면서도 계속해서 가격을 깎으려 들었습니다. 아니, 1억이나 낮췄는데도 이쪽 벽지가 좀 뜬 것 같네요. 도배비는 빼주셔야. 저는 그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럼 사지 마세요. 다음 손님 기다리십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그들은 당황하며 물러났습니다. 두 번째 팀은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들인 듯 했습니다. 그들은 집보다 제 표정을 더 살폈습니다. 어르신,
무슨 급한 사정이 있으신 모양인데 저희가 5천만 원 더 깎아드리면 바로 나가세요.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팀이 들어왔습니다. 쉼에도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내의 배가 막 불러오기 시작한 딱 봐도 첫 아이를 가진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들은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고, 와, 집이 정말 따뜻하네요. 햇볕이 너무 잘 들어요. 라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25년간 제가 쓸고 닦은 이 집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비싼 북유럽풍 소파나 80인치 TV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 품고 있는 따뜻한 볕과 잘 닦인 마루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모아둔 돈이랑 양가 부모님께 겨우 손 벌려서 작은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니까 층간소음 걱정 없는 이런 아파트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여기는 저희가 꿈에 그리던 집이에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40여 년 전 남편과 함께 정성수선 간판을 걸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기, 할머님, 혹시 저기 걸려있는 가구나 가전들은 두고 가시는 건가요? 젊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악착같이 사모은 사치품들이었습니다. 아니요, 저건 다 짐입니다. 제가 다 치울 겁니다. 이 집은 내일 모레면 아무것도 없는 빈집이 될 겁니다. 정말요, 잘 됐네요. 저희는 저희 살림이 따로 있어서요. 부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집은 이처럼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했습니다. 정 사장, 이분들이랑 계약하겠소. 대신 조건이 있어. 내일 당장 계약금 쏘고 늦어도 캠프가 끝나기 전인 3일 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잔금 전액을 현금으로 이체할 수 있어? 젊은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잠시 밖에서 전화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런 기회는 없다면서 전세금 빼서 바로 쏴주신다고 합니다. 금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5박 6일 중 고작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정 사장의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금요일 오전 제 통장으로 10억 원이 넘는 거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김정숙님께 1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속초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나 김정숙이요. 잔금 2억 7천만 원 지금 바로 보낼게요. 저는 이제 서울에 아무런 미련도 빚도 없는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짐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사짐 보관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당장 와서 짐 좀 빼주세요. 30평대 아파트인데 안방하고 작은 방 하나, 거실 물건들 전부입니다. 전부 다 빼서 제일 싼 창고에 한 달간 보관해 주세요. 잠시 후 이사업체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 방문을 잠그고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이거 TV 엄청 비싼 거네요. 저기 저 장식장 안에 명품 가방이 몇 개야. 이런 것도 다 싸요? 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싸세요. 그분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재산이니까 흠집 안 나게 잘 포장해서 가져가세요. 직원들은 며느리의 화장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가득한 비싼 화장품들과 액세서리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아들의 방에 걸린 양복들과 그들이 함께 찍은 대형 가족사진 액자까지 모조리 포장되었습니다. 5년 전 그들이 이 집에 들어올 때보다 짐은 3배는 불어나 있었습니다. 제 헌신을 양분 삼아 제 집에서
그들의 사치와 탐욕이 자라난 결과물이었습니다. 짐이 모두 빠져나가고 집안은 5년 전 그날처럼, 아니 25년 전 처음 분양받았던 그날처럼 텅 비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 휑했습니다. 햇볕이 들어오자 먼지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트집 잡던 그 먼지였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 그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제 손으로 입주했던 이 집을 제 손으로 깨끗이 비워내고 떠나는 것이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청소를 마친 집은 눈부시게 깨끗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71년 평생이 담긴 큰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사진, 정성이라 새겨진 간판 조각, 25년을 쓴 낡은 재봉 가위,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의 도장이 찍힌 사용대차, 각서,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제 손자, 박시우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주 시우에게, 할머니는 멀리 바닷가로 이사 간단다. 며칠 전 엄마가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라고 말했지. 그 말이 맞단다. 할머니는 이제 시우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할머니 자신 김정숙으로 살아가기로 했단다. 시우가 너무 보고 싶을 거야. 시우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도 못해줘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한단다. 시우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건 진심이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는 날이 오면 속초 바다로 할머니를 찾아오너라. 그때도 할머니가 살아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달걀말이를 해주마. 부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렴. 저는 눈물을 훔치며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캠프가 끝나는 토요일 오전을 맞았습니다. 저는 이웃집, 평소 저와 가깝게 지내던 7층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모님, 저 급하게 멀리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편지 봉투와 현금 10만 원을 함께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 영순 씨, 이따 오후에 저희 손주 녀석이 집에 올 거예요. 녀석이 할머니를 찾으면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꼭 손주 녀석 손에만 이 편지를 쥐어주세요. 이건 이모님 수고비예요. 이웃 할머니는 제 비장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네. 시우 그 착한 녀석한테 꼭 전해줄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후 2시 약속 시간에 맞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희망에 가득 찬 그 젊은 부부였습니다. 사모님, 저희 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할머니나 어르신이 아닌 사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25년간 수선집 사장으로 불렸던 그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비워진 집의 열쇠와 현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이 집은 두 분의 것입니다. 여기서 저처럼 땀 흘려 일구고 서로 아끼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좋은 아이 건강하게 낳으시고요. 젊은 부부는 제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5년간 살았던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1층 로비에 섰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1년 만에 저는 비로소 가정부도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온전한 김정숙이 되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로 가주세요. 토요일 오후 5시 5박 6일간의 가족 캠프를 마친 아들 내외와 손자 녀석이 아파트 1층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낯선 곳에서의 피로감과 함께 돌아갈 집이 있다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10살 손자 녀석은 캠프에서 할머니에게 주려고 샀다는 작은 조약돌 기념품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거 보면 좋아하시겠지.
할머니가 나 기다리면서 맛있는 거 해놨을 거야. 아이는 신이 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한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마유, 시끄러워. 들어가서 씻기나 해. 그 늙은이가 또 무슨 반찬을 태워놨을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네. 아들은 그저 묵묵히 무거운 캠핑 가방을 끌며 두 사람의 뒤를 따랐습니다. 익숙한 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5일 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습관처럼 현관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삐, 삐. 하지만 익숙한 멜로디 대신 날카로운 오류음만 울렸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비밀번호입니다. 뭐지? 아들이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비밀번호입니다. 아, 뭐야. 당신 똑바로 못해? 며느리가 아들을 거칠게 밀치고 자신이 직접 번호를 눌렀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이 늙은이가 외출하면서 문을 잘못 잠갔나? 아니면 고장났나?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레몬 딩동 몇 번을 눌러도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손자 녀석이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찰컥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은 그들이 5박 6일 내내 기다렸을 할머니 김정숙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부른 낯선 젊은 여자와 그 뒤에 서 있는 건장한 남편. 며칠 전 저와 계약을 했던 바로 그 신혼부부였습니다. 누구세요? 아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거실 안쪽을 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소파도 80인치 TV도 그 어떤 가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사 박스 몇 개만이 거실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시긴요? 저희가 여기 사는 사람들인데요. 누구신데 남의 집 문을 그렇게 두드리시죠? 젊은 남편이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이성을 잃고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남의 집, 이 집이 왜 당신 집이야? 여기가 어떤 집인 줄 알고 감히 당신들 지금 당장 안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며느리가 낯선 여자의 어깨를 밀치며 집 안으로 쳐들어가려 했습니다. 젊은 남편이 며느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함부로 밀치지 마시죠. 저희 어제부로 잔금 다 치르고 정식으로 입주한 이 집 주인입니다. 여기 계약서랑 등기부등본 다 있습니다. 젊은 남편은 품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며느리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매도인 김정숙, 그 세 글자가 아들과 며느리의 눈에 동시에 박혔습니다. 김정숙? 어머니가 집을 팔았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당신들 우리 어머니 속여서 집 빼앗은 사기꾼들이지. 며느리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사기꾼이라니 말씀이 심하시네요. 저희는 정당하게 부동산 통해서 시세보다 1억 싸게 나온 급매물 잡은 겁니다. 매도인 김정숙 사모님께서 5일 안에 현금으로 잔금 치르는 조건으로 파신다고 해서 어제 다 입금해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래였다고요? 나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제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제 전화기는 이미 속초행 고속버스 안에서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집을 팔았대. 이게 무슨 말이야? 손자 녀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세 사람의 절규와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소란을 듣고 옆집 7층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란이야.
박서방네 아니야. 캠프에서 돌아왔구먼. 이모님, 이모님,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저희 집을 빼앗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디 가셨는지 며느리가 7층 할머니에게 달려가 하소연했습니다. 7층 할머니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우늘고 있는 손자 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우야, 아이고, 우리 시우, 널 어쩌면 좋니?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제가 맡겼던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네, 할머니가 너 오면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너한테만 주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 그냥 지금 줘야겠구나. 여기, 우리게 손자 녀석이 울먹이며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음 때문에 편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아이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뭐야, 이게.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그 내용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주 시우에게 할머니는 멀리 바닷가로 이사 간단다. 뭐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며칠 전 엄마가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라고 말했지. 그 말이 맞단다. 할머니는 이제 시우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할머니 자신 김정숙으로 살아가기로 했단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아들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시우가 너무 보고 싶을 거야. 시우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도 못해줘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한단다. 미쳤어. 이 늙은이가 진짜 미쳤어. 며느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시우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건 진심이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는 날이 오면 속초 바다로 할머니를 찾아오너라. 그때도 할머니가 살아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달걀말이를 해주마. 부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렴. 편지가 아들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폭언, 가족이 아니다 라는 그 잔인한 한마디가 이 모든 일의 방아쇠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 휴대폰에 대고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이 집은 저희 집입니다. 복도에서 이러시면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짐 챙겨서 나가주세요. 젊은 집 주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딜 나가.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당신들이 사기당한 거라고. 이 늙은이가 치매가 와서 며느리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어머니, 아들은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집이 팔렸대요. 수화기 너머로 제 목소리, 71세 김정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고속버스의 기계음이 섞인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아, 너무나 마침 전화 잘했다. 그 말 하려고 전화했단다. 너희 가족 짐들 내가 깨끗하게 다 싸서 은평 이사짐 보관센터로 보냈다. 주소는 내가 문자로 찍어줄게. 보관료는 내가 한 달치 미리 내뒀으니 그 안에 찾으러 가거라. 그 뒤로는 너희가 알아서 하고.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당장 돌아오세요. 시우가 울고불고 난리예요. 애들이 절규했습니다. 길거리에? 이상하구나. 너희 가족은 집이 있지 않니? 아, 내가 깜빡했네. 며느리 말대로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었지. 나는 그냥 같이 사는 짐이었지. 글쎄 이민 내가 내 짐인 이 11억짜리 아파트를 들고 나온 것뿐이다.
뭐가 문제니? 애든 보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제가 미쳐서 시끄럽고 애들 너무나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너 나한테 공동명의 서류 내밀었지. 형식적인 거라고 사기치면서 내 집 절반 빼앗으려고 했지.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았니? 내가 살림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느그니로 보였어? 아들은 억하는 소리와 함께 숨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아들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지금 장난해요? 당장 안 돌아와요? 이 집 우리 거라고요? 내가 변호사 사서 다 고소할 거야. 사기죄로? 고소? 제가 웃었습니다. 뭘로 고소할 거니, 아가. 내 집 내가 팔았는데 그게 사기죄가 되나? 아, 그리고 내가 5년 전에 너희한테 받아둔 서류가 하나 있더구나. 사용대차 각서라고. 기억나니? 뭘? 집주인 김정숙이 퇴거를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즉시 나간다고 너희 둘이 나란히 도장 찍은 거 말이다. 내가 너희한테 형식적인 거라고 말했었지. 아마 내 변호사가 그거 원본 가지고 있단다. 고소하려면 얼마든지 하렴. 나는 이제 너희 가정부 일 그만둔다. 나는 이제 김정숙으로 살 거다. 끊는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용대차 각서, 그것은 며느리조차 잊고 있었던, 아니 존재조차 몰랐던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는 듯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5박 6일의 즐거운 가족 캠프에서 돌아온 그들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아파트 복도에 나앉았습니다. 며느리의 경멸과 아들의 배신에 대한 71세 김정숙의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제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해 속초행 버스에 몸을 실었을 무렵 아들 내외는 차가운 아파트 복도에서 그들의 5년간의 오만함과 배신이 불러온 처참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71년 제 인생에서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그리고 가정부로 불렸던 50년의 서울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버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멀어질수록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도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속초 터미널에 내렸을 때 짠내 섞인 밤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저는 6년 전 먼저 떠난 남편이 왜 그토록 제게 속초로 가라고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 25년 땀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자 제 남은 인생이 다시 시작될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3억 원을 주고 산 제 새로운 집은 6년 전 남편과 함께 팜플릿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 아담한 2층짜리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서울의 그 11억짜리 아파트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집안 가득 햇살이 들어왔고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져온 단 하나의 짐, 제 여행 가방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남편의 사진과 정성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낡은 간판 조각을 창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당신 말대로 이제야 내 자리를 찾았네. 그날 밤 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누구의 아침 식사도 걱정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평생의 습관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밥솥을 안 치기 위해 주방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저 자신만을 위한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커피를 들고 테라스에 앉아 바라보는 동해의 일출은 제 71년 인생에서 가장 장엄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상추와 깻잎, 고추를 심었습니다. 25년간 재봉틀만 밟던 제 손으로
흙을 만지는 감촉이 낯설었지만 그 생명의 기운이 좋았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만나는 이웃들은 저를 서울에서 온 새댁이라 부르며 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과거를 묻지 않았고 누구의 엄마가 아닌 김정숙 씨라는 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한편 제가 떠나온 서울에서는 혹독한 대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7층 이모님과의 통화로 듣게 된 소식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날 갈 곳이 없어 결국 밀고 국대원들이 사용하는 모텔의 가장 작은 방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삿짐 보관센터에 연락해 짐을 찾으려 했지만 한 달 보관료는커녕 당장 그 짐을 옮길 이사 비용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80인치 TV와 명품 가방들을 헐값에 중고로 팔아넘겨 겨우 보관료를 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결국 은평구가 아닌 변두리의 빚도 들지 않는 작은 원룸으로 쫓겨가듯 이사했습니다. 아들은 40살의 나이에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고 밤에는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뛰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마트 계산원으로 취직해 하루 종일 서서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살림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다며 저를 폄하하던 며느리는 정작 자신이 그 살림조차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7층 이모님의 말로는 그 원룸에서는 매일같이 고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다 당신이 무능해서 그렇다며 아들을 탓했고 아들은 그날 당신이 어머니께 가족이 아니다 라는 말만 안 했어도 라며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지옥은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속초에서의 첫 겨울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제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보낸 사람은 박시우였습니다. 7층 이모님이 제 주소를 몰래 알려주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할머니, 정말 보고 싶어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절대 전화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몰래 편지를 써요. 엄마 아빠는 매일 싸워요. 아빠는 엄마한테 다 당신 때문이라고 소리치고 엄마는 그 늙은이가 우리 재산 다 들고 도망갔다고 울어요. 저는 이제 할머니가 왜 갔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해준 달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그리워요. 할머니는 바다에서 행복해요. 저는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저는 편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진심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제 손주 녀석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주 시우야. 편지 고맙다. 할머니는 여기 속초 바다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단다. 텃밭에 상추도 심었어. 시우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는 못 해주지만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시우 생각을 한단다. 씩씩하게 잘 자라렴. 할머니가 시우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단다. 저와 손자 녀석의 편지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편지 속에서 조금씩 자라났고 저를 이해하는 폭도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4세가 되었고 속초에서는 텃밭 가꾸는 서울 할머니로 제법 유명해졌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저처럼 혼자 사는 노인분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 새로운 낙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텃밭에서 깻잎을 따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키가 저보다 훌쩍 커버린 13살의 앳된 소년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시우야. 손자 녀석이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3년 만에 만난 아이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뒤 대문 밖에 3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얻어맞은 듯 깡마르고 초췌해진 제 아들 박동훈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아들은 50대 후반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차마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말도 감히 못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3년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드러난 아들의 굽은 등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소식은 묻지 않았습니다. 손자 녀석의 편지를 통해 1년 전 며느리가 더 이상 이 지옥에서 못 살겠다며 아들 곁을 떠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자 녀석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슈야, 배고프지? 마침 잘 왔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달걀말이 해줄게. 아들은 한참 동안을 대문 밖 무릎 꿇은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아들과 손자는 속초에서 하룻밤을 묵고 갔습니다. 아들은 제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3년간 모은 돈이라며 낡은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300만 원입니다. 5년 동안 어머니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먼지 같은 돈이지만 받아주세요. 앞으로 평생 이렇게 갚으며 살겠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시우 맛있는 거나 사줘라. 그리고 동훈아, 네가 갚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야. 네가 잃어버린 아들로서의 도리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다. 그걸 되찾는 날 다시 오거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71세에 시작한 제2의 인생은 저에게 돈이나 명예가 아닌 김정숙이라는 제 이름 석자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참아내야 하는 굴레가 아닙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지켜주어야 하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6년 전 먼저 떠난 남편의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나 아주 잘 살고 있지? 바다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제 74년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도 저의 오늘 저녁처럼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